고마워 달팽이관 음악영화 탑10 과연 어떤 영화가 1위를 했을까요? 1위는요 Astounding. It was beyond belief. These were first and only drafts of music. But they showed no corrections of any kind. Not one. He had simply written down music already finished in his head. Page after page of it, as if he were just taking dictation. And music, finished as no music is ever finished. Displace one note, and there would be diminishment. Displace one phrase, and the structure would fall. 쌀예르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완전히 신의 장난이라고. 나와라 가자 만능팔 1위는 아마데우스. 야, 웃음소리 별로 안 비슷한데? 누가 제일 비슷하게 하나 해볼까? 아 그래요. 내가 비슷할 것 같은데. 그래요 해보세요. 해봐. 아 그거 아니. 그거 아니지. 죄송합니다. 약간 어떻게 하더라? 아니야. 그건 스폰지밥이지 뭐. 몰라 해보는 거지 임마 뭘 넌 해봐 뭐 하는 거지? 이런 거 아니야? 배한성 선생님이 잘하는데. 그렇죠. 네. 1984년작 밀로스 포먼 감독의 아마데우스입니다. 예. 밀로스 포먼 감독은 뭐 거장이죠. 그쵸. 네. 아마데우스 뻐꾸기 둥지위를 날아간 새 이 두 작품으로 뭐 그쵸. 그냥 거장이 됐죠, 그냥. 레리 플린트도 있고 예. 그다음에 맨 온 더 문. 맨 온 더 문도 예. F 머레이 아브람. 예. 네. 이 배우가 살리에리 역을 맡았습니다. 살리에리. 이 배우는 우리가 그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다룰 때 거기서 무스타파. 그렇죠. 참 거기서 나왔네. 예, 거기서 무스타파로 나왔었죠. 그 제로가 이제 노인이 됐을 때 모습으로 나왔던 그 배우입니다. 이 F 머레암 이 사람은 옛날에 스카페이스 이거 예, 아마데우스 전에 예. 스카페이스에서 이렇게 헬리콥터에 매달려서 죽는 알파치노.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사실은 작은 역으로 처음에 캐스팅이 됐대요. 네, 근데 점점 이렇게 감독 눈에 들어가지고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로젠버그 극장장인가? 네. 그 사람 역으로 캐스팅이 됐다가 오디션 하는 과정에서 좀 더 비중을 둬야겠는데 그래서 나이든 살리에리 역으로 줬대요. 그렇죠. 근데 이 리딩 하는 과정에서 안 되겠다. 그냥 너 처음부터 끝까지 네가 다 살리에리 네가 다 해라.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렇죠. 대단한 배우. 이 배우 생각하면 난 이 영화밖에 생각이 안 나. 그렇죠. 근데 사실 되게 많은 영화에 나왔어요. 네. 그렇죠. 야 근데 리딩하는 과정에서 너 해라라는 거는 그 자리에 아마 젊은 살리에리 역할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뭐 그것까지 리딩하는 장면이면 그것까지 걱정이 되나요? 대단하네요. 꿰차고 들어온 거 같아요. 살리에리가 계속 그냥 부러워서 죽으려고 하는 예, 모차르트. 예. 예, 아마데우스 월프강 모차르트 역으로는 톰 헐스라는 배우가 나왔죠. 예, 토마스죠. 네,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역시 아마데우스 외에 기억이 잘 안 나는 배우예요. 저는 솔직히. 그렇죠. 토마스는 좀 그렇죠. 예. 아마데우스 이상의 영화에 뭐 이렇게 주인공을. 왜냐면 아마데우스 이미지가 너너무 강해가지고. 그리고 모차르트의 아내 콘스탄츠 역으로는 엘리자베스 메리지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85년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나무주연상, 감독상, 각본상, 미술상, 의상상, 음향상, 분장상 받았고요. 골든글로브에서는 감독상, 나무주연상, 각본상, 작품상 받았습니다. 나무주연상은 다 F 머레이 아브라함이 당연히 받았고요. 모차르트가 주연이 아니에요? 음향상은 인정? 받아야 돼요. 음향상. 형
뭐 음악 음향이야 뭐 최고고 톰 홀스랑 같이 후보에 다 올랐어요. 근데 사실 그래요? 예. 뭐 노미네이트는 같이 그렇죠. 됐고 주연상으로. 이게 그러니까 같은 영화에서 나무주연상 두 명이 두 명의 주인공이 있다라는 자체가 두 명이 이렇게 후보에 오른 거 케이스가 예. 많지는 않고. 제일 최근 영화예요. 그런 케이스에. 그전에는 진짜요? 그러니까 84년 이후로 아직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나무주연상 그거 5명인가 후보인데 그 중에 한 영화에서 두 그렇죠. 명을 두 명이 올리기가 그 두 명을 하기가 정말 빡센 건데 어쩔 수 없이 두 명이 오르고 어쩔 수 없이 살리에리가 받았죠. 아마데우스가 못 받고. 근데 그때 오스카 때 기억이 나는데 둘이 이렇게 얼싸안고 되게 축하해주는 장면이. 왜냐하면 톰 홀스가 받아도 되는데 살리에리가 주인공이죠. 아마데우스는. 이게 제목이 살리에리가 돼야 되는데 아마데우스. 살리에리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렇죠. 아마데우스를 한 거죠. 자, 우리 고마워 달팽이관 3주째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드디어 1위 영화가 까졌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예상했을 것 같아요. 우리 전에 뭐 그렇죠. 예. 피칠갑 갱스터 무비에서 대부가 뭐 1위라는 1위 거. 하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그 뭐 어쩔 수 없이 우리 뮤지컬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이 받았듯이 예. 이거 뭐 어쩔 수 없이 아마데우스. 내가 사실 우리 오늘 2위, 3위 했던 영화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마데우스만큼 예. 어떤 영화적 가치나 의미나 이런 걸 봤을 때 아마데우스는 음악 영화의 그 범주를 확 벗어난 그런 영화였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1위는 모차르트의 이야기를 다룬 예. 아마데우스가 차지했습니다. 이게 그냥 모차르트의 이야기를 평전처럼 다룬 게 아니고 그렇죠? 네. 드라마 참, 예. 타이즈한 예, 이 살리에리 제3자의 그렇죠. 눈으로 본 그 모차르트 인생이니까 이 영화의 가장 발군인 점은 뭐냐면 주인공이 모차르트가 아니라는 거죠. 모차르트를 질투하는 평범한 사람. 평범하지도 않았죠. 살리에리 엄청 살리에리 성공한 사람이죠. 대단한 작곡가인데 예. 이제 극화는 그렇게 됐죠.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장면에서 나는 보통 사람, 예. 미디어커라고 그러죠. 보통 사람의 챔피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나지? 잘 들어봐. 지금 얘는 자기가 한 짓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 향수기? 그 살리르의 얘기가 그거 같은데. 자기가 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 향수기 예쁘다. 예, 그 뭐 모차르트야 뭐 250년 전 사람인가요? 한 거의 뭐 300년이 다 된 사람이지만 아직도 그 천재성에 모두가 감탄하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쓴 30대 중반에 죽었는데도 그 수많은 작품을 남겼고 좀 사기 캐릭이죠. 그렇죠. 예. 근데 왜 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비발디 이런 사람들은 그거 다 제자들이 쓴 거고 뭐 좀 그렇다. 뭐 그런데 모차르트는 다 자기가 쓴 거 맞아. 하여튼 모차르트의 음악들로만 해도 이 영화를 보는 눈과 귀가 아주 호사를 누리죠. 근데 이 아마데우스가 음악 영화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하는 거가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이 클래식 음악을 다시 한번 히트를 예, 붐업을 해준 그런 영화였어요. 예. 그래서 이 아마데우스가 나오고 나서 락미 아마데우스라는 노래 알아요 혹시? 망이 아마데우스. 그렇죠. 팔코 그 오스트리아 아마데우스 후예인데 Ein virtuose Rock'n'Roll und alles da kann man Rock me Amadeus. 아마데우스. 막 그런 게 히트해서 빌보드 차트 1등하고 막 그랬죠. 그렇게 아마데우스 붐을 다시 재조정해주고 예. 그리고 실제 이 OST 자체가 굉장히 히트했어요. 그래서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56위까지 올라갔대요. 근데 클래식 음악 앨범으로는 가장 성공적인 결과였던. 그렇죠. 나도 샀었으니까 그 테이프 그 예. 파란 게 있고 빨간 게 있었거든요. 그거 엄청나게 들었죠. 그 중에 어떤 걸 들어야 현실을 자각하나요? 뭘 자극을 하나요? 아, 빨간약. 빨간 뭘 먹어도 토끼굴로 들어갑니다. 근데 하여튼 그래서 어린 나이 이것 때 우리 되게 어렸었잖아요. 요거 아마데우스 나왔을 때. 84년이니까. 예. 나는 아직도 그 명보극장 가서 우리 교회 성가대 초등학교 1학년 때네. 저는. 그죠. 우리는 뭐 중학교 이게 이럴 때인데. 명보극장이었나? 명보극장 가서 그때 김 PD도 있었나? 대한극장 아니었나? 명보였어 명보. 나는 아직도 기억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클래식 영화 우리 그 마지막 사중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얘기고 이거는 그때 당시 얘기고. 근데 물론 이 살리에리와 모차르트 간의 얘기는 이거는 좀 극화된 거죠. 예. 이게 뭐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뭐 푸시킨이 뭐 이런 걸 써가지고 네. 뭐 그거를 피터 샤퍼 네. 이 사람이 연극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70년대 공연을 하다가 이거를 극화를 한 거죠. 밀로스 포만이. 그래서 왕의 남자처럼 된 거네요. 그렇죠. 네, 그 연극을 그래서 뭐 살리에리 이 사람 후손들이 막 고소하고 뭐 그랬죠. 왜 저런 식으로 어? 살리에리가 지금은 무슨 대명사잖아요. 그렇죠. 재능 없는 사람의 대명사처럼 그렇죠. 돼버렸죠. 재능 없고 잘난 사람 옆에서 네. 열등감에 빠지는. 그렇죠. 근데 이 영화의 가장 그 절묘한 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자극하는 거죠. 열등감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 영화가. 대부분 이거 보는 사람들이 모차르트가 되지 않고 살리에리의 시선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재능이 없고 나는 재능이 없는데 왜 우리가 그 열패감을 잘 알고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뭔가 똑같은 시작했는데 정말 잘하는 애들 보면 쟤는 맨날 노는 것 같은데 맨날 그렇지. 1등하고 그거를 교묘하게 자극해서 히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터 샤퍼 이 사람이 그걸 아주 절묘하게 잘 극화한 거죠. 영화에서 드러나죠. 과연 쟤는 어떻게 살길래 일상을 궁금해하고. 아 근데 연기가 너무 훌륭하죠. 그 살리에리가 이렇게 질투,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경애와 질투와 존경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막 뒤섞여 있는 그런 연기가 4살 때 작곡을 했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이렇게 또 오줌도 못 갔다. 저는 이번에 다시 보면서 좀 되게 재밌었던 게 계속 중간 중간에 단락처럼 신에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쵸. 살리에리가 네. 그 살리에리가 사실 굉장히 그 독실하죠. 신심도 어, 신심도 독실한. 굉장히 깊고 그리고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산 사람이고 그리고 몇 년 만에 비엔나로 온지 몇 년 만에 궁정 악장까지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고속 승진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능이 없는 사람은 아닌 거지. 예, 그럼요. 굉장히 그 당시에 이렇게 주름 잡던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그 사람이 왜 저런 나 같은 사람한테는 이런 재능을 안 주고 그렇죠. 어? 내가 보기엔 저렇게 좀 저렇게 털 떨어지고, 희낙낙거리고 재발아진 사람한테 저런 재능을 주셨냐라 하면서 나중에 이제 신에게 나에게 달라라고 막 이렇게 원하다가 갈구하고 나중에는 막 원망하죠. 신은 원망을 원망하고 해서 결국은 일을 버리는 예, 거지. 십자가를 불에 태워버리잖아요. 결국에. 그렇죠. 뜯어버리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데우스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신을 미워하는 거죠. 그렇죠. 예. 왜 신은 저런 놈한테 재능을 주고 나한테는 안 줬냐 이러면서 신에 대한 복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마데우스의 스토리는 처음에 이제 현재는 1800년대 이제 살리에리는 사실 늙어서 죽기 직전. 살리에리는 되게 천수를 누렸어요. 네. 70몇 살까지 살았으니까. 그리고 잘 살았죠. 예, 그렇죠. 여주 끝까지 권력 누리면서 잘 살았던 거죠. 잘 살았죠.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 자살 기도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부가 찾아오죠. 근데 그 신부한테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회상하면서 플래시백으로 가는 거죠. 이 첫 장면이 난 되게 이번에 되게 희한하게 본 거는 암흑이 그냥 암전돼 있는 스크린에서 빰 하는 소리가 쫙 나. 그렇죠. 어. 오케스트라가 쫙 나와. 그래서 쫙 나고 그 다음 장면에서 또 빰 할 때 이제 화면이 다 밝아지거든. 그 두 소리로서 이미 제압이 되는 거야. 똑바로 앉는 거야. 그다음. 그 모차르트 똑바로 앉아서 보게 돼요. 정신 차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삐뚤게 앉아 있었습니다. 강렬하죠. 어떤 락 음악보다 강렬해요. 그러니까 처음 나오는 그 방금 그 꽝 하는 거랑 처음에 그 25번 모차르트 교향곡 25번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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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그 모차르트의 심포니가 여기서 나오는 음악은 다 모차르트예요. 네, 그러니까요. 다른 음악을 안 썼잖아요. 그렇죠. 아예. 그게 아주 탁월한 점이고 다시 다 연주를 했어요. 김PD 형 얘기처럼 딱 그거예요. 그 말 안 듣는 애한테 아빠가 강하게 딱 뭐 길게도 얘기 안 하죠. 야! 야도 아니. 이렇게 하던 일 멈추고 하던 일 멈추고 좀 맞아요. 자세를 고추 이렇게. 근데 그 하여튼 영화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초반 5분을 잡아야 이 히트를 하는 거고 관객들이 거기에 빠져든다고 하는데 음악 영화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 초반 5분이 너무 강렬하죠. 그리고 재밌어. 그냥 가만히 보게 돼.
그러면서 이거 무슨 영화지? 이렇게 물론 모차르트라는 영화는 알겠지만 그 자살기도한 상황에서 음. 그 집안의 이제 시중들이 문 문 앞에서 살리에리를 꼬시는 장면 있잖아요. 다 먹어버릴 거예요. 예, 이러면서. 그런 장면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지금 음. 다시 보니까. 그리고 중간중간에 웃긴 장면이 되게 많아요. 많겠죠. 예. 그렇죠. 특히 의외로 살리에리한테 코미디 요소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코미디 연기를 되게 많이 해요. 살리에리가. 그런가? 예, 예를 들면 살리에리가 먹을 거에 약간 집착해요. 아, 그 과자 같은 거? 네. 단 거에 약간 집착해. 이번에 보면서 다시 느꼈는데, 그거 계속 먹잖아. 예, 그 처음에 모차르트를 만나게 되는 장면도 맞아. 그 방 안을 들여다보는데 갑자기 얼굴이 화색이 확 돌거든요. 그 방 안에 쌓여 있는 음식들을 보고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제일 달콤한 거를 이렇게 먹으면서 막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때 살리에리와 콘스탄츠가 방 안으로 들어와서 둘이 막 장난치는 거를 몰래 이렇게 숨어서 보거든요. 맞아. 근데 그러면서 그 이후에 거의 대부분의 살리에리의 장면에서 젊었을 때 이제 뭐 작곡하거나 이럴 때는 집에서 늘 뭘 먹어요. 그 먹는. 그러니까 시골에서 커가지고 이런 맛있는 단 양과라 그러나 그런 거. 네. 그리고 나중에 모차르트 와이프한테도 그런 걸 이렇게 먹여주죠. 꼬시고. 비너스의 작곡지. 그렇죠. 아 근데 이게 아마데우스가 디렉터스 컷이 나왔잖아요. 네. 나중에 디렉터스 컷이 나왔는데 한 2-30분 늘어난 거예요. 20분 정도 늘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좀 씬도 좀 길어지고 중간에 막 내가 왜 전에 디렉터스 컷보다 원래 에디트 버전이 좋다고 했었던 거 뭐 시네마 천국도 예. 그랬고 레옹도 그랬고 네. 그런 듯이 이거는 디렉터스 컷이 별로예요. 그러니까 디렉터스 컷으로 보지 마시고요. 디렉터스 컷으로 보면 한 3시간 정도 돼요, 영화가. 근데 3시간짜리 보지 마시고 2시간 반짜리로 보십시오. 이게 정말 사족이에요. 모차르트 와이프가 살리에리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옷 벗고 이러는 것도 있고 또 그 오페라 씬들이 좀 길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오히려 원래 에디트 버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 말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생기겠는데 콘스탄츠 옷 벗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아마데우스를 사실 나는 여러 번 보고 디렉터스 컷을 봤는데 네. 그냥 한 번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밀러스 포먼이 이런 걸 더 예. 넣었구나. 왜냐면 감독 입장에선 다 찍은 지새끼가 거, 찍은 거 지새끼 그거 같은 너무 거니까 아까우니까. 예. 넣은 건데 그 오페라 씬 같은 거 엄청 준비해서 찍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굉장히 잘 찍었죠. 여러 가지 오페라들이 나오고 실제로 살리에리는 음악사에서 그 이탈리아 오페라면 이탈리아잖아요. 네. 이탈리아 이 오페라를 굉장히 발전시킨 그런 작곡가로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뭐 오페라 유명한 걸 뭐 알고 있지는 않아도 그런데 이 아마데우스 덕분에 이렇게 떠가지고 뭐랄까요 좀 악명이 자자하게 됐다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냥 열패감에 시달리는 그런 인간의 대명사가 돼버렸네요. 얘는 모차르트, 얘는 살리에리 이렇게 하면은 사실 뭐 칭찬이 아니잖아 살리에리가. 그래서 살리에리 후손들은 진짜 좀 빡칠 것 같아. 아니 그럼 저기 살리에리 증후군이 있는데 이거는 저 아마데우스 전에는 없던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요? 없었지. 아마데우스 때문에 이 영화 생긴 때문에 거예요? 생긴 거지. 그러니까 그 푸시킨이 원래 있는 건 줄 1800년대 이제 모차르트와 살리에리 이런 작품을 썼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다 출발한 거지. 그래서 천재를 바라보는 이 열패감을 공략한다니까. 그게 되게 뿅점이 있어요. 그게 우리 되게 자극하죠. 우리가 수많은 천재 영화들 있잖아. 그게 그 열패감을 자극하는 거거든. 지금 우리가 다뤘던 영화들 중에서도 뭐 많잖아요. 피아니스트의 전설, 뭐 1900이죠. 1900이 그런 완전 거잖아요. 천재죠. 옆에서 트럼펫 연주자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그게 있잖아. 부러움의 시선. 근데 이 영화만큼 이렇게 2인자의 시선을 복잡하게 다른 영화는 또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다뤘죠. 예. 그러니까 이 피터 셰프 이 사람이 이게 이제 원래 연극이었잖아요. 예. 이 대본을 굉장히 잘 쓴 것 같아요. 원래 이 연극을 보진 않았지만 그 연극에서 이제 영감을 얻어서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 모르고 아마 했을 거예요. 밀러스 포먼도. 사실은 근데 이 영화에 살리에리가 바라본 모차르트가 계속 나오곤 있지만 이 모차르트의 음악을 완성해 나가는 그 구조가 결국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모차르트의 작품을 다 하나씩 다 완성시키는 역할을 하거든. 사실 마지막에 그 장송곡 레퀴엠? 레퀴엠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음모지만 자기가 누군가 사주해서 곡을 쓰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스토리상으로는 정말 완벽한 조력자이면서 악역이죠.
모차르트가 음악을 만들게 만드는 좋은 음악을 만들게 하는. 그러니까 모차르트도 자기처럼 풍족한 생활을 했으면 그게 결국은 의도한 게 아닌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네. 이 영화의 어떤 신적인 요소가 이런 거죠. 왜 나한테는 그걸 안 주고 왜 쟤한테는 이런 걸 준 다음에 날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이 영화 속의 완벽한 구조는 뭐냐면 신이 살리에리를 통해서 모차르트를 완벽하게 만드는 구조도 있는 거야. 신이 살리에리를 조종함으로 인해서 모차르트가 그 고난 속에 들어가고 그 고난 속에서 계속 곡만 쓰게 만드는. 저도 영화 보면서 좀 느꼈던 건 그거였어요. 살리에리가 본인이 듣고 싶어서 모차르트를 자극한다라는 것도 같이 봤어요. 특히 오페라 장면에서 모차르트가 오페라를 어떻게든 써서 무대에 쓰는데 살리에리의 그 표정은 그 오페라를 볼 때마다 굉장히 감동받고 놀라움을 하는 표정이었지만 자기의 신분을 통해서 자기의 권위와 이런 걸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든 일주일 만에 오페라를 내리게 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 것만 딱 듣고 저는 오히려 이게 또 음악적으로 살리에리의 이 음악적인 발전을 좀 도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살리에리의 음악적 발전? 네. 본인의 발전? 모차르트의 오페라를 보면서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자기만 딱 보고 막을 내리게 하고 이런 식을 보면서 왜냐면 그러면서 살리에리 오페라는 계속적으로 무대에 서면서 발전. 박수갈채를 그렇죠. 받고 살레르는 여기서 모차르트를 이용을 하려고 질투하지만 넘버원 팬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돈조반니 오페라는 계속 매일 가서 봤다 그러잖아. 5번밖에 공연 안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신부 앞에서 옛날에 그러니까 고해 비슷하게 자기가 왜 모차르트를 죽였나 뭐 이 얘기를 하죠. 근데 직접 무슨 뭐 독약을 먹인다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죽게끔 만들었던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에 모차르트의 심리를 이용해서 모차르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음악이든 뭐든 모차르트의 아킬레스건은 아버지였던 거지. 그래서 아버지 행세를 하면서 약간 모차르트를 심리적으로 과로시켜서 약간 이게 약간 돌아버리게 만들어서 막판에 과로로 죽여버리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약간 좀 뭐 근데 영화를 보면은 그게 좀 나와 나중에 모차르트 막 다크서클 생겨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차르트 어렸을 때부터 살리에리는 시골에서 이렇게 눈 가리고 애들이랑 노는데 실없는 장난하고 있을 때 모차르트는 작곡하고 있었죠. 눈 가리고 네. 피아노를 치고 있죠. 피아노를 치고 또 바이올린도 치고 이게 그 황제 앞에서 네. 5살 6살 때 이랬으니까 정말 뭐 신동이죠. 신동이 뭐 신동에다가 근데 신동이 보통 거기서 이제 애가 크면은 다시 좀 이상해지는데 얘는 계속 천재였던 거죠. 그래서 뭐 슈퍼스타가 돼서 이제 모차르트의 고향은 짤스부르크죠. 살츠버그. 짤스부르크인데 비엔나로 오게 되죠. 비엔나가 이제 수도고 황제가 있는 데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대주교의 집인가요? 거기서 처음 살리에리와 모차르트가 상봉하는 신이 나옵니다. 정말 기대를 가지고 왜냐하면 소문이 바다했으니까. 그렇죠. 이때 어땠겠어요? 그 조그만 애가 4살 때 작곡을 해서 협주곡을 쓰고 7살에 교향곡을 그렇죠. 쓰고 7살에 심포니를 쓴 거야. 12살에 오페라를 쓰고 말이 됩니까? 근데 그랬나 봐 정말. 7살 때까지는 저는 콧물 먹었던 것 같은데 7살 때 우리 뭐 테레비 CF 이런 거 불렀지 뭐 무조건 땅에 떨어지면 집어먹고 콘체르토를 썼다고 닭뼈 발라놓은 거 한 번 더 빨아먹고 막 이럴 때 흙 막 집어먹고 막 이랬지. 근데 모차르트는 그랬던 거야. 근데 그거가 많은 뮤지션들이 그랬겠지만 특히 플레이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모의 강권과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모차르트도 아니야 다를까 아버지의 그거가 실제로 그랬다 그러잖아요. 아버지도 음악가였고. 모차르트 아버지에 대해서는 근데 이 현대 사회로 오면 올수록 그 교육 방식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모차르트를 그쵸? 좀 측은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들이 저는 많이 그러니까 느껴지거든요. 일종의 예. 순교라고 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한 명 희생해서 예. 인류가 그 아름다운 신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모차르트는 사실 순교자다. 뭐 이런 이론도 있어요. 마이클 잭슨도 좀 생각나고. 그렇죠. 마이클 잭슨도 마찬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했대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수많은 우리의 영재 교육 이런 것도 비슷한 거예요. 천재도 아닌데 그렇게 또 훈련시키면 나중에 얘가 좀 약간 삐꾸가 될 수 있거든요. 삐꾸가 그 전문 용어네. 그래서 그 대주교 집에 가서 처음 상봉하는데 모차르트는 여자랑 히히덕거리고 네, 있죠. 아까 네. 최 과장이 그 사탕 먹는 그거. 그렇죠. 그 씬에서 그 방에서 막 여자를
희롱하고 있죠. 그런데 음악이 나오는 거야. 그때까지 모차르트인지는 몰라 살리에리가. 그렇죠. 쟤네 그냥 와서 여기서 장난치고 있네. 여기 숨어 있죠. 네. 근데 모차르트의 그 아름다운 손율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모차르트가 딱 또 일어나더니 일어나더니 내 음악이 나오네. 그러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살리에리가 거기서 충격을 받은 네, 거야. 그렇죠. 저 뭐지? 제가 모차르트야? 그리고 쫓아가죠. 예, 지금처럼 뭐 신문이나 이런 미디어가 있으면은 얼굴을 알았을 텐데 이때 처음 본 거죠. 저 젊은 새파란 놈이 제가 모차르트였어. 그리고 웃음소리도 이상한 애가. 하하하 막 이러면서 가서 지휘를 탁 하는데 그 음악만은 신의 음악이었던 거예요. 얘는 뭐 생긴 거나 하는 짓이나 이런 거는 완전히 천박한데 음악은 너무나 아름다운 천상의 음악이 나온 거죠. 와, 근데 우리가 영화를 보는 시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그 음악이 세레나데였죠. 그 B플랫. 세레나데 그 음악이 쫙 나오는데 쫙 나오는데 정말 아름다운 음악이잖아. 그거는 언제 뭐 나중에 뭐 우리가 인류가 뭐 한 500년 정도 1000년 지나서도 들어도 아름다운 음악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음악이 나오면서 자기가 지휘를 탁 하면서 그 대주교는 막 인상 찌푸리고 네, 넌 나에게 망신을 줬어.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너 어디서 히시덕거리다 온 거야? 그러면서 이제 살리에리가 이거는 실수다. 그 악보를 몰래 훔쳐보잖아. 네. 근데 너무 완벽한 거야. 그러더니 이거는 제가 그냥 실수로 우리 왜 어쩌다가 그렇죠. 우리 대륙의 실수 이런 말 하잖아요. 대륙 뒷걸음질 치다가 어쩌다가 이런 음악이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려고 하죠. 그렇게 네. 그냥 치부해 버리는데 그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 씬이 또 연결이 되죠. 그렇죠. 모차르트가 이제 황제 앞에 나타날 때 옆에서 살리에리가 사실 자기의 곡을 이렇게 딱 연습시키는 딱 보여줘서 보여주기식으로 이제 한번 기 좀 죽이려고 그쵸. 미리 곡을 딱 써와서 그렇죠. 황제한테 딱 보여주고 제가 모차르트를 환영하기 위한 행진곡을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떠듬떠듬 이렇게 황제가 내가 한번 쳐볼게 그리고 얘 치는데 모차르트가 이제 밖에서 이게 막 그냥 잠깐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앞에 황제 앞에서 그거를 그냥 후려버리죠. 그 음악을 여러 가지로. 근데 치다가 이 부분은 좀 후져. 예, 후져요. 그러면서 갑자기 두루루룽 두루루룽 뭐 하면서 이건 어때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아주 다양한 버전으로 그래서 되게 예쁜 멜로디가 막 나오더라고요. 막 완전 빅엿을 먹인 거지. 그렇죠. 화려한 근데 테크닉을 보여주죠. 그것도 진짜 본의 아니게 막 이렇게 치다가 이건 어떤가 하다가 좋네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그 표정이 너무 재밌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살리에리가 여기서 좀 확신을 한 것 같아요. 얘는 확실히 천재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그러니까 살리에리가 비범했던 게 이 차이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살리에리나 모차르트나 뭐 거기 뭐 그때 당시에 했던 뭐 글룩이나 뭐 이런 사람들 다 비슷하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살리에리는 그걸 아는 거지. 그 차이가 엄청나다라는 걸. 그 부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살리에리가 그걸 알잖아. 그러니까 그 외의 사람들이 아름다운 곡이라고 해서 좋아하는데 디퍼런스가 무엇에 있는지를 아는 거야. 이게 어느 점에서 다른가. 그리고 저 생각은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해도 나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예감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짓눌려 살았던 혹은 시골에 살았던 이런 감성으로서는 내 그 감성이 저기까지 가지 못할 거라는 걸 예측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살리에리는 거기서 충격을 계속 먹는 거죠. 나는 못할 것 같아. 난 저렇게는 안 돼.
라는 게 몇 번의 과정에서 학습이 돼버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에게 돌아가는 거죠. 왜 나한테는 그런 걸 안 주고 제가 어느 정도 예의가 좀 있고 사람이 좀 근사해 보이고 그런 사람한테 나왔던 음악이라고 그러면 인정할게. 근데 저 대먹지도 않고 정말 심지어는 그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가수를 꼬시잖아. 그렇죠. 나는 정말 너무 예뻐서 건들지도 못하는 걸 막 그렇게 해버리는. 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열등감이라기보다는 증오심이 막 꽉 차버리는 거지. 그렇죠. 그게 그래서 그 신부에게 고해성사하듯이 얘기하는 대사에서 나옵니다. 그의 음악은 원숭이 작품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누군가를 따라하는 음악이 아니었고 그렇죠. 내가 난생 처음 들어봤는 음악이었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랬어. 예, 알고 있던 거지. 그랬었어. 예, 그랬었어. 그렇죠. 신부가 좀 그러니까 리액션을 그게 해줬어야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장 인상적인 씬이 살리에리가 모차르트의 악보를 보면서 열패감에 적는 거거든요. 되는데 충격을 받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보를 보면서 그 음악을 듣는다는 거. 오케스트라 악보를 보면서 그거가 머릿속에 그 음악이 갈 수 있다라는 건 엄청난 재능이야 그것도. 그거는 그냥 훈련 받아도 되는 건 아니거든. 그거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물론 이거 영화니까 뭐 영화적인 거지만 악보를 보고서. 근데 그 제일 인상적인 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차르트 와이프가 그 악보집을 가져오잖아요. 예. 원본 악보집을. 오리지널이라고. 그래서 보여주죠. 그 아까 비너스 젖꼭지 먹으면서 그러니까 왕실의 뭐 어떤 공주한테 음악 선생. 음악 선생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제 황제는 모차르트가 마음에 드니까 모차르트한테 시키는 게 어떤가 그랬더니 이제 살리에리가 약간 배가 아픈 거죠. 그렇죠. 쉽게 주고 싶지 않은 거지. 그래서 막 이상한 무슨- 루머를 퍼뜨리고 막 무슨 오디션 비슷한 걸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찰 과정을 둔 거예요. 입찰 과정. 작품집을 내라고 했는데 예, 근데 이제 모차르트는 아 싫다 나 안 낸다. 그러니까 아내가 들고 온 거지. 몰래. 그치. 예, 몰래 돈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영화 보면 계속 모차르트는 경제난에 허덕여. 돈을 버는데 더 많이 쓰는 거야. 예, 또 이렇게 사치스럽게. 그리고 이게 현실 감각이 없어서 네. 대부분의 천재들이 그렇잖아요. 이게 물정도 모르고 그냥 막 돈 누가 달라 그러면 주고. 하여튼 그래서 그 장면. 살리에리가 악보를 탁 넘기면 음악이 바뀌어요. 예, 그 악보를 쫙 맞아요. 보면서.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콘셀토, 뭐 오케스트라 뭐 다 나오죠. 근데 그 장면이 굉장히 잘 찍은 거죠. 와 잘 찍은 거에다가 그 장면에다가 그 음악을 깔아주는 게 더 그치. 사람을 환장하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살리에리의 표정. 절망하는 네, 그 표정. 표정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 영화의 압권이에요. 그러니까 절망하면서 그 악보를 그냥 탁 떨어뜨리죠 바닥에. 두두두둑 떨어뜨리죠. 그러니까 아내가 뒤에서 보고 있다가 그렇게 불사치가 별로예요? 별론가요? 그러니까 아니 뭐 괜찮아. 완벽하고 네. 뭐 막 그런데 그렇죠. 갑자기 표정이 탁 돌변하면서 살리에리가 자 세상에 공짜는 없어. 그렇죠. 오늘 밤에 나에게 찾아와. 근데 네. 그게 디렉터스 컷이야. 그건 그래요? 원래는 없었어요. 원래는 없었어요? 네, 그건 원래는 없었어요? 없어요. 네. 원래 그러고 말아. 그래서 그 장면이 좋았는데 그 뒤에 뭐 그런 약간 그런 장면이 나와가지고 네. 그게 디렉터스 컷이 그래서 나는 오게 튄 거야. 아니 그럼 저기 와이프가 방에 와서 침대에서 우는 것도 그건 있어. 그건 원래 그건 있지. 있죠. 왜냐하면 본것 거절당했다고 생각하고 하게 만들었지 그 장면을. 원래 원본에는 그게 있나 없나 잘 있어 모르겠다. 우는 장면이 있는데 가서 이렇게 아니, 딱 그러니까 다독해준 원래 게 있어. 오리지널에 그 엄청난 씬 그걸로 아마데우스는 뭐 게임 오버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 씬으로 84년도에 그 압도적인 씬. 그리고 이 오케스트라 여기 새로 다 녹음한 거거든요. 새로 다 연주해서 그 네빌 마리너 경이죠. 지휘해가지고 다시 근데 정말 연주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OST 그 빨간색 파란색 네. 그거를 엄청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완벽한 연주였던 것 같아요. 이 오케스트라가. 물론 이 영화에 나온 거가 다 OST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좀 발췌해서 들어갔죠. 뒤에는 레퀴엠 있고 앞에는 뭐 교향곡들 있고 오페라에 나왔던 곡들 아리아들 있고. 그래서 모 아마데우스에도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CD가. 여러분들이 이거 음악을 아마데우스에 나왔던 음악만 들어도 참 아주 뭐 귀가 예전에 TV에서 그 명절 때 아마데우스를 많이 해줬잖아요. 근데 저는 참 인상적이었던 게 어떤 곡이 나오면 자막으로 모차르트 몇 무슨 악장. 곡이다 뭐 K 몇 번 뭐 이렇게 해서 그랬나 그걸 보다. 늘 자막으로 표시를 해줬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보면서 다큐 같아. 다큐 같은 거야 이게. 그렇죠. 그 연주는 아주 뭐 네, 엄청난 그러니까 연주였어요. 진짜 이거는 이건 교양 프로그램이구나. 그렇죠. 모차르트는 네. 작품 번호에 K를 쓰죠. 네, 퀘. 네.
그 다른 사람들은 OP, 오퍼스를 쓰는데 모차르트는 K를 써요. 그거는 이제 이 나중에 모차르트 음악들을 정리한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그래서 모차르트는 K 몇 번 보면 모차르트 마지막 작품들이 K 뭐 600 몇십 번이래요. 그 나중에 마지막에 했던 작품이 레퀴엠이나 뭐 마술피리. 옛날에 마술피리 마적이라 그랬어 우리 때는. 마적. 그죠? 저기 저기 피리 피리적자.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적이라서 나는 말 타고 싸우는 그렇지 적인 줄 알았어. 100이면 100 타 우리는 아, 그 그 마적, 마적. 해적 마적, 그거 생각했지. 그거 징기스칸이나 이런 얼마나 우리가 이게 마술피리 하니까 얼마나 명확해요. 매직 플롯이잖아요. 근데 그건 또 역시 이제 한자 문화권에 있는 얘기인 것 같고요. 나는 한자 문화가 아니고 일본식 하는 대로 그대로 한 거야. 역으로 이제 정말 극장에서 이 영화를 보다가 숨이 멎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가 이거죠. 마지막에 레퀴엠을 쓰면서 내가 더 이상 피곤해서 내일 밤까지 써야 되는데 돈 준다는데 난 못 쓸 것 같은데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서로 대화를 하잖아. 그래서 뭐 C 장조, 뭐 D 단조로 시작하는 뭐로 얘기를 하면 그걸 어쩌자는 거야 생각이 들잖아 일단. 근데 그 C 장조를 얘기한 다음에 음악을 짠 하고 들려줘. 그러면서 그 서로가 대화를 나누는 중에서 음악이 들어가. 근데 그 장면 중에서 뭐가 있냐면 모차르트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살리에리가 못 알아들어. 그게 뭐야? 그거 어쩌자는 거야? 나 이해가 안 가. 그런데 거기서 음악이 짠 하고 나와. 그러니까 살리가 딱 이해를 하고 막 적어. 속도를 못 따라갈 정도로 막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게 느껴졌냐면 왜 저 두 사람이 공동작품을 안 했을까? 라는 생각까지 하게 하는 거야. 영화잖아 이거. 영화. 물론. 설마 그렇게 했겠니? 그게 말이 되냐 그게 그 앉아 침대맡에 앉아가지고 여기서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받아 적어. 아무튼 그 방금 김 PD가 얘기한 그 마지막 라스트 침대 대필 작곡 그 씬도 굉장히 인상적이죠. 정말 그 음악이랑 편집이랑 이런 게 또 톰홀스가 그걸 딱 정확하게 또 이렇게 입으로 꽝 여기서 뭐 여기는 C로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살리에리가 저기 앉아가지고 받아 적는 거죠. Yes, yes, yes. Yes. Yes, I understand. Yes, yes. And that's all. No, no, not with a real fire. Strings in unison. Ostinato on A, like this. Next measure's rising. Do you have Yes, it? yes, yes, I Show think me. so. It's wonderful.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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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Go on. Voca me. 그 씬이 너무 인상적이죠. 그 작곡. 그러니까 얘는 너무 과로해서 너무 피곤해서 펜을 놀릴 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살리에리가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하고 레퀴엠 마지막 부분 작곡을 하죠. 그래서 이 레퀴엠이 이제 마지막 작품이 되는 거죠. 그러고서 그 다음 날 이제 모차르트는 35을 일기로 눈을 감습니다. 눈을 뜨고 죽지. 근데 그거가 그 씬 편집을 잘한 게 여기는 뭐 테너, 소프라노, 여기는 바순, 뭐 이러면서 오케스트라 악보랑 합창 악보를 동시에 이렇게 막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작곡을 하는데 그거를 처음부터 다 같이 악보를 줘봐 그러면서 이렇게 딱 음악이 다 합쳐진 음악이 나오면서 와이프가 마차를 타고 다시 비엔나로 돌아오는 그 배경음악이 되잖아. 그게. 그렇죠. 아이와 함께. 근데 그거 너무 잘 붙는 거지. 그 레퀴엠이랑. 그 장면과 그게 그 씬도 너무 마차소리와 실제로 함께. 레퀴엠이 마지막 작품이에요? 그렇죠. 레퀴엠이 마지막에 레퀴엠이 장송곡이잖아요. 네, 이건 실화의 바탕을 둔 거죠. 그것도 난 너무.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마지막에 썼 것들이 이 사람은 한꺼번에 여러 개를 막 쓰고 그래서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레퀴엠이랑 그 마술피리가 마지막 오페라고 뭐 몇 개 있어요. 그 600 몇십 몇 번, K 600 몇십 몇 번. 뭐 미완성도 좀 있고. 근데 그 마지막에 레퀴엠에 쓰는 거에 좀 집착했다는 그 증언들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이 작가들이 아이디어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리에리를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살리에리가 그렇게 했다. 아주 드라마틱하게 잘 만들었죠. 살리에리한테는 좀 안 된 얘기지만. 야, 이 머릿속으로 음악을 그려내는 게 이게 진짜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얘가 얘기해 주신 게 하나가 있는데 모르잖아. 그러니까 나는 고등학교 시절에 음악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되는 입문 과정에서 거기서 발을 딱 뗀 사람이라고 본다면 아마데우스라는 이 영화가 어떤 작용을 했냐면 내가 음악에서 손을 떼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했어.
왜냐하면 갈망하는 게 노래하고 싶고 심지어는 가수가 되고 싶은 꿈도 꾸고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나는 살리에리에 이렇게 딱 대입이 돼버리는 거야. 내가 저 순간을 보지 못한다. 근데 내 옆에 아주 이 음악을 잘하는 친구 하나 있었어. 그 친구가 뭐든지 넘어가 있는 거야. 나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해. 물론 뭐 악기 하나를 못 다루는 내 입장에서는 악보를 보면서도 악보를 따라가지 못하는 내 입장에서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그지?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을 내가 어느 정도를 앞으로 쫓아갈 수 있을까? 건극이 이만큼 있는데 그걸 갈 수나 있을까? 라고 생각한 시절이 있었어. 그럴 때 이 영화가 내 눈에 보인 거였거든.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 영화가 그런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때 똑같은 생각을 한 것 같아. 왜 나한테는 안 주고 저한테 줬는데 내가 내 옆에 있었던 그 친구가 대단해. 내가 느끼기엔 너무 듣고 어떤 감성도 다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여자들한테도 인기가 높아.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거에 아주 꽉 사로잡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한동안은 내가 살리에리 같은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거의 반년 이상을 살았던 것 같은 그 느낌이 친구가 있어. 우리가 아는 친구예요? 그거는 상관하지 말고. 잠깐. 상관하지 말고 하여튼 그런 시츄에이션이 있었어. 아니 근데 누구나 살리에리거든. 그게 이 영화의 포인트예요. 예. 정말 뛰어난 사람도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부 잘하는 애들도 걔도 전국 등수 비교하면 걔 위로 공부 잘하는 애들 맞아요. 많고 전국 1등하는 애들도 보면은 뭐 세계적으로 보면은 또 그런 또 거고. 아니고, 예. 근데 그 작용에서 가장 크게 나한테 남는 건 뭐였냐면 여기 살리에리가 느끼는 그 절망감과 함께 뭐가 생기냐면 악이 생기는 게 있더라고. 당연히. 악에 뭔가 맞추는 게 있다고요? 그게 그 악의가 친구를 생겼다고? 그러니까 그 친구를 미워하는 것도 생기는 게 첫 번째고 첫 번째는 네. 그 친구를 미워해. 그 어떻게든 제가 안 됐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이 생기기도 해.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게 그 친구에서 끝나지 않아. 모든 게 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나한테는 안 맞는 조건이고 내 모든 게 불만족인 거지. 형의 다른 어. 상황에서도 부모님도 불만이고 내 모든 게 불만이야. 학교도 불만이고 뭐 좋았던 선생 하나도 없고 우리 학교는 왜 이렇게 폭력적이고 모든 게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염세주의 같은 게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고 자살도 생각해 보는 거고 어휴. 이게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왜 얘기 안 했어? 끝내고 얘기해줄게. 근데 그 중간에 어떤 작용들이 있냐면 거기서 쉽게 못 벗어나. 근데 젊어서 내가 정말 10몇 살 때, 17, 18살 때 그 과정을 거쳤다라는 게 30살 이상 되고서 세상을 좀 살아보고 나니까 그게 왜 나한테 꼭 필요했던 과정인지를 느끼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극복하는 게 아니라 살아보면 아는 건데 그렇죠. 살아보면 그게 당연히 물론 그렇게 특출난 부분도 있고 사람은 다 각자가 발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1대1로 딱 비교해서 견줄 수 없는 건데 한순간 자기가 갈망하는 것이 딱 생기고 나면 그거 이상은 없는 게 돼버리잖아. 또 하나 갈망하는 것을 일단 버려놔야 내 건 아니야 이건. 던져버리고 나서야 다른 길을 쫓아가면서 뭔가 해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생겨나고 난 이후에 이게 보이는 거였어. 근데 여기 이 영화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살리에리가 처음에 그 얘기를 해. 처음 첫 장면에서 미안해 모차르트. 어떻게 소리 질러. 그러면서 자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세상을 살았는지를 아는 거야. 그러면서 모차르트한테 미안한 감정을 가져. 이거는 진보하는 거거든. 자기가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것까지도 담고 있어. 살리에리는 자기 반성도 있고 자기가 느끼는 어떤 깨달음도 있는 거야. 그래서 맨 마지막에 살리에리가 너를 용서하노라. 너를 용서하노라. 마치 신이 된 것처럼 막 용서하고 다녀. 그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근데 결국은 뭐냐면 그 용서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용서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잘 짜여진 극본이 어떻게 이렇게 인생의 모습을 잘 담았을까는 놀라움을 또 오늘 또 겪었어.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 엔딩 장면 그 정신병원 이렇게 쭉 복도 지나가면서 막 병원에 막 목 쇠사슬로 묶어갖고 고정시켜놓은 약간 저 닮은 사람도 있고 그 장면 보는데 최 과장님이 저기 진욱이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블루스원이 정신병원 하는 거는 전문가잖아. 뻐꾸기 둥지를 뻐꾸기도 그렇죠. 거기서 나오구나. 근데 거기 지나가면서 너의 죄를 사하노라라고 살리에리가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살리에리가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는 게 아니고 저는 좀 다르게 본 게 신에게서 그런 용서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못 받는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아니 근데 나는 이제 그 맞아. 시선으로 봐갖고 내가 본 다른 시선은 뭐였냐면 인간은 누구나 다 정신병자처럼 자기 열등감에 저렇게 갇혀서 자기 쇠사를 묶고 목을 이렇게 끌고 가고는 이 열등감에 쇠사를 묶여 있는 거야. 그것을 바라보면서 평범한 너희 인간들 그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힌 인간들 내가 죄를 사하노라
본 거지. 나는 반대로 고해성사 일종의 고해성사였잖아. 이 영화 전체가 다 고해성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나오는 살리에리의 모습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표정인데 영화가 끝날 때 살리에리 표정은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평화를 찾았어. 예, 고해성사 이후에 아 나는 이제 용서 받았다. 그리고 너희들도 나처럼 다 그런 죄악들이 있을 텐데 너희들도 다 신에게서 용서받을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읽었는데 오케이. 예, 그렇게 보이던데요? 아닌가요? 아니 그거 다 볼 수 있는 것 네, 같아요. 좀 시각이 다 다른 그렇죠. 다 시각이 다를 수 있고 그 마지막 장면도 인상적이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정신병원을 이렇게 가면서 마치 자기가 다 용서받은 것처럼. 예. 그런데 그 첫 장면, 그러니까 이 영화가 참 그 캐치한 게 처음에 사람들의 눈을 확 잡는 눈과 귀를 잡는 그런 것들이 아까 뭐 교향곡 25번도 있고, 근데 처음에 그 신부가 왔을 때 예. 살리에리가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이제 신부한테 그쵸, 물어보죠. 내가 한때 잘 나갔던 궁정 악장인데 이러면서 자기가 썼던 멜로디를 연주하죠. 이제 그 씬이 아주 그러니까 이 영화에 참 그런 비범한 데가 많아. 그러니까 네. 그 피아노 하는데 신부가 이렇게 근데 모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이런데 갑자기 그 유명한 멜로디를 치죠. 빰빰빰 빰빰빰빰빰빰 빰빰빰. 그게 갑자기 신부가 알아요. 막 하니까 그 곡을 쓰셨어요? 아, 네 몰라 뵀네. 그랬더니 죄송하지만 이거는 내 노래 아니야. 그래서 빡치는 거지 또 한 번. 아니 근데 살리에리는 그걸 이미 알고 있죠. 예, 이미 알고 이 멜로디는 누구나 다 아는 너무나 유명한 멜로디가 된 거지. 근데 똑같은 멜로디를 썼는데 어떤 건 유명하고 어떤 건 그냥 사라진 거죠. 그리고 살리의 그 심리를 볼 수 있는 또 되게 그 결정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무슨 무도회 같은 데서 가장 무도회 같은 데서 그렇죠. 예. 예, 거기서 이제 모차르트가 무슨 벌칙을 받게 됐는데 피아노 예, 거꾸로 누구- 치고 예, 막 이럴 때. 예, 누구 흉내를 내봐라. 맞아. 그러니까 살리에리 흉내 내는 거? 그러니까 살리에리가 자기도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그렇죠. 살리에리 흉내를 내봐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도대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또 궁금하고 모차르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한 거죠. 그렇죠. 그게 항상 궁금하죠. 예. 살리에리는. 근데 모차르트가 완전 희화화해서 살리에리를 묘사를 하죠. 사람들은 또 깔깔깔 웃고. 그렇죠. 근데 이제 탁 현재의 살리에리 모습으로 탁 넘어오면서 살리에리가 그래 비웃어라. 마음껏 비웃어라. 막 이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십자가를 태우는 게 어디서 태우죠? 어디서 계속 그거를 예. 그 열등감을 계속 그 펀치를 맞다가 결국 결정적으로 십자가를 태우는 그 부인이 그 안에, 와서 안에, 예. 악보를 보여준 다음에 악보 예. 보여주고 본 다음에 들어와서 아 맞다. 응. 아내를 십자가를 딱 그 아내를 태우는 보낸 다음에 그렇죠. 예, 그 아내를 거기구나. 보낸 다음에 그 악보 오리지널 악보 이게 원본 맞냐고 예. 봤더니 왜 베토벤 이런 사람들 그 원본 악보 보면은 막 지웠다 그렸다가 고치고 나도 좀 그런 편인데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모차르트가 깨끗한 거야. 일필휘지. 그냥 고친 데도 없어. 그냥 적은 거야. 그거 보고서 살리에리가 완전히 절망하잖아. 그 직전 장면이 뭐였냐면 기도하는 거야. 살리에리가 그 저 부인이 오기 전에 나한테 와서 나도 이제 이런 멜로디를 주세요. 갈구하는 기도를 막 해. 근데 누가 왔다고 하는데 여자분이 한번 오셨어요. 그리고 시종이 들어오잖아. 그래서 나가 봤더니 부인이 온 거잖아. 그래서 악보를 보여주고 나서 악보를 그렇게 떨어뜨리고 나서는 가서는 멍하니 있다가 십자가를 뚝 떼다가 불길에 그렇죠. 싹 집어넣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안 되는지 아니까 네. 갑자기 이제 분노가 생기는 거죠. 안 되는 신에 게- 대한 분노야. 예. 그러니까 도리어 모차르트에 대해서는 동정 연민 같은 게 있는 것 같고 연민이 있어요. 그 네. 나중에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긴 하잖아. 근데 물론 괴롭히고 막 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상한 루머를 퍼뜨리잖아. 그쵸. 여자애를 네. 얘가 네. 희롱한다고 그래가지고. 그쵸. 그래서 아무도 모차르트- 일을 안 주죠. 응, 네. 모차르트가 레슨을 못해.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은 레슨 같은 걸로 사실 좀 벌어먹고 사는 거거든요. 되게 치명적이에요. 그런 레슨 떨어지면. 근데 거기서 나중에 또 뭐 개 키우는 이런 귀족한테 소개해주고.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괴롭힙니다. 계속. 근데 모차르트가 천성 자체가 좀 나몰라라 스타일이야. 좀 뒷일 생각 안 하고 세상 물정 모르고. 그러니까 뭐 이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과로해서 죽었다. 뭐 나중에 조사한 거 보면은 모차르트가 뭐 100몇십 가지 이유로 죽었대. 죽은 이유 자체가 예. 그 뭐 폐렴 뭐서부터 뭐 기생충 뭐 수은 중독, 납 중독 뭐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몇 살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다 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모차르트 연구 얼마나 했겠어요, 사람들이. 예, 그 100몇십까지. 그랬을 수 있겠네요. 뭐 악성 무좀, 건선 뭐 건선은 죽진 않습니다. 그런 100몇시까지가 왔다며요. 근데 다 치명적이었던 거지. 수은 중독 이런 거지. 모차르트는 보는 대상은 딱 하나야. 듣는 사람이 얼마나 좋아할까인 건데 살리에리를 비롯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지켜야 할 권위와 이 직책이 있다 보니까 항상 두 가지가 대립하고 있는 거지. 거기에서 모차르트 같은 멜로디가 안 나오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거기 이렇게 딱 갇혀 있는 그 테두리를 쉽게 깨질 못하니까. 벗어나가지 네. 못하는 거야. 깨지 그게 못하는- 천재성의 네.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 깨지 못하는 부분에서 오는 한계. 그렇죠. 근데 그런 이 모차르트는 물정도 모르고 정치적인 행동할 줄도 모르고 분위기 파악도 못해 결정적으로. 그래서 뭐 여기 궁정에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사실 음악적으로 꽉 잡고 있죠. 네.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가 사실 굉장히 음악적인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모든 오페라는 또 이탈리아 말이고 거의 대부분의 오페라들이 살리에리도 이탈리아 사람이고 네. 거기에 실권을 잡은 사람들 다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여기가 오스트리아임에도 불구하고 네. 근데 이제 모차르트랑 황제 이런 사람들 다 독일 독일 사람, 네. 그렇죠. 오스트리아 독일 사람들이니까. 근데 독일어로 이제 뭐 오페라를 써라 했는데 되게 정치적인 상황이 된 거야. 네. 근데도 모차르트는 처음에는 그럼 독일어로 하면 좋죠. 뭐 이러다가 나중에는 그거 터키 말로 해도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해버리고 그러니까 일관성도 없고 분위기 파악 정말 못해. 근데 모차르트가 중간에 중요한 대사를 하잖아. 나는 천박하고 나는 이래도 내 음악은 그렇지 않다. 내 음악은 그런 말을 자기가 하죠. 내 음악은 뭐 최고야, 베스트야. 내 거는 네. 나는 완전 잡놈이지만 네. 내 곡만은 좋다. 이걸 자기도 알잖아. 그렇죠. 그런 대사가 나와요. 그게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약간 음악인의 그 자존심 같은. 단순히 그렇게 보기 그렇게 어려워. 보긴 좀 어려워. 아니 근데 그렇게 보고 싶다고 저는. 그리고 모든 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기는- 보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가 요세프 2세인가 그렇죠. 이 네. 저기 오스트리아 황제. 이 이탈리아 사람들이 막 꼬드기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오페라 하는데 투매니 노트라고 하죠. 네. 음표가 너무 많아. 네. 모차르트의 음악은 그런 말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황제가 음표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그렇습니까? 고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래. 내 음악은 완벽한데 뭔 소리냐 이런 식으로 나가죠. 네. 그러니까 불안불안해요. 보고 있으면. 네. 근데 이제 불안불안하면서도 그걸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아까 그 천재라는 거를 인정한다 주변에. 근데 그 천재성을 인정하는 이유가 의도가 없거든요. 얘가 무슨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는 거를 네. 그 저는 발견한 거 아닌가라는 거지. 정치적으로 날아가는 데는 의도가 있고 그렇지. 없고의 문제는 더 씌워지는 거지. 어. 정치적인 그냥, 건 항상 더 씌워지는 거니까. 다만 진욱이가 얘기하는 게 어떤 건지는 알겠는 게 사람들이 왜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서 다 공감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야. 살리에리는 어떤 거냐면 그 모차르트를 너무나 부러워하고 미워하는 것도 맞지만 모차르트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거야. 그 음악이 왜 중요한지도 이해해. 그런데 그 재능이 나한테 없다라는 게 너무 미치도록 환장하는 거야. 나한테 주지 왜 저런 놈한테 줘서 결국 빛도 못 볼 거고 누구도 설득 못 할 거고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라는 부분에 취해 있는 거지. 모차르트는 못 살린다고 생각하는 거야. 계속. 내가 살릴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멜로디를 영감을 안 주고 모차르트한테 계속 저렇게 주나. 그게 신이 미운 거죠. 그렇죠. 뭐 수많은 사람들이 영화 보면서 살리에리의 눈으로 보고 살리에리의 운명에 자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대입되는 거를 막 깨달으면서 소스라치게 놀라곤 하죠. 나는 모차르트이고 싶은데 누가 살리에리고 싶겠어요? 맞아. 다 모차르트이고 싶지. 하지만 모차르트는 35살에 죽었고 살리에리는 75살에 죽었다는 점. 그 점이 아주 매력적이죠. 그리고 네. 이름이 살리에리라도 오래 살아. 살리에리 사르리랐다. 모차르트는 좀 수명이 좀 모지라서 모자리랐다. 가지고 오래 살았으면 그만큼 행복했을까? 그건 또 다른 얘기잖아. 아유, 진짜. 그거 뭐 어떻게 판단해요? 야, 그래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에서 뭐 굴러는 뭐 그런 말도 있잖아. 예, 그리고 뭐 35살까지 사는 데다가 내내 돈 없어가지고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보면 되게 그렇죠. 허영 때문에 그랬다고 할 수도 있지만 좀 힘들게 살은 반면 화인 두고 저기 평생 호의호식하면서 산 거 아니에요, 살리. 그 하인 얘기하니까 거의 중간에 하녀 나오죠. 예. 메이드 예. 와서 이렇게 예. 정탐하는 예. 일해주고 걔가 쟤잖아. 섹스앤더시티에서 미란다. 아 그렇구나. 미란다가 여기서 그렇구나. 많이 봤던 여자라고만 생각했어. 미란다가 여기서 그 미란다. 하녀로 나오고 꽤 비중 있는 역으로 나오죠. 예, 나중에 그렇죠. 예.
모차르트 장례식에서 막 울고 마지막에 있죠. 울고 있는 그러니까 얘도 모차르트 그거를 이렇게 정탐을 하면서 모차르트한테 반한 거죠. 천재 근데 안타깝고 나중에 이거 자기 더 이상 못 하겠다고 막 원망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 미란다가 커가지고 나중에 섹스 앤드 시티에 나오죠. 조금 더 커서 보니까 또 재밌는 그 갈등 구조들도 좀 보이더라고요. 이게 뭐 전면에 드러나지는 않는데 예를 들면 모차르트가 원래 짤츠부르크 대주교 밑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교회 쪽의 권력이고 그 비엔나에 있는 황제는 정치 권력이잖아요. 그렇죠. 이 양측 간의 갈등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차르트가 처음에 이제 비엔나로 와서 다시 짤츠부르크로 이제 보내려고 그러는데 황제가 보내지 않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대주교의 마음을 좀 이렇게 어지럽히기 위해서 심기를 좀 혼란하게 하려고. 이때도 아직 그 정교 분리가 제대로 안 돼서 정교 분리 제대로 안. 뭐 이런 그런 이제 갈등 구조도 좀 보이고. 그리고 이 요세프 2세가 네. 그 또 자기 내 여동생 앙뚜아네트 뭐 이게 그 마리 앙뚜아네트 그 프랑스 맞아요. 가서 나중에 교수형 당하는. 네. 그러니까 요때가 1700년대 뭐 중후반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이죠. 혁명 일어나기 1789. 전에 그런 그런 또 것도 역사적 보이고, 배경도 있네요. 또 재밌는 게 그 아까 형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 동네 쭉 잡고 있다 고 그러는데 그 음악과 관련해서는 이걸 독일어로 할지 이탈리아로 할지 이거를 이제 그쵸. 황제가 계속 물어보는데 황제는 답을 정해놨어요. 이미 독일어로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 이탈리아 출신의 그 이제 그 주요 권력자들이 그래도 음악은 이탈리아어로 해야죠. 오페라는 이탈리아 말로 오페라는 해야죠. 이탈리아어 해야죠. 라고 얘기하니까 계속 그 황제가 마음에 안 들 때 쓰는 말투가 있거든요.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모차르트가 나타나서 독일어? 제가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그래?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들어하는 그 표정이 확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정치적인 얘기들이 예전에는 그냥 뭐 살리에리와 모차르트의 그 갈등 관계만 보이다가 이제 좀 나이가 들고 저도 이제 보니까 이런 디테일들도 보이고 좀 영화 보는 폭이 좀 넓어지고 있다. 하여튼 뭐 이 비엔나 250년 전 비엔나의 모습 그것도 굉장히 잘 재현했고 네. 의상도 뭐 그때 당시의 의상 아주 잘 했고 뭐 음악 음향 뭐 연주 뭐 모든 게 뭐 거의 완벽했던. 예. 실제로 촬영을 이제 비엔나에서 이제 촬영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거리 장면이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고색창연하잖아요. 체코에서 찍었죠. 예, 그거는 프라하에서 다 촬영을 했대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 공산당이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 체코를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룰 자체가 굉장히 빡빡해서 TV 안테나도 못 세우고 플라스틱도 사용 못 하고 이 거리에. 그래서 예. 그래서 그냥 그대로 못 깔고, 남았구나. 예, 아스팔트도 못 깔고 그렇기 때문에 프라하가 가장 이 영화를 촬영하기 좋은 적지였다라고 하고요. 또 재밌는 거는 지금 이 영화를 보면 다 미국식 억양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예, 영화가 그러니까 뭐 미국 영화니까 뭐 그냥 그러려니 우리는 생각하고 보지만 보통 이런 영화를 찍을 때 억양 같은 거 신경 많이 쓸 거거든요. 그렇죠. 그쪽 나라 이게 억양 말투 같은 거 좀 써서 영어를 쓰더라도 주로 이제 예. 영국식 영어를 많이 하죠. 네, 이런 네. 사극은. 네. 근데 밀로스 포먼이 그냥 놔뒀대요. 그거 신경 쓰지 말아라.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대신 연기나 캐릭터에 완벽하게 몰입해. 그게 더 중요했지. 예, 그렇게 디렉션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이렇게 요즘 아마데우스 만들면 다 영국식 발음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모차르트 역에 케네스 브레너 있죠. 우리 전에 프랭켄슈타인 했을 때 프랭켄슈타인 박사로 나왔던 케네스 브레너 감독이기도 하죠. 네. 영국 배우. 네. 케네스 브레너가 거의 하기로 했었대. 모차르트를요? 모차르트를. 네. 근데 토멀스로 확 바꾼 거야. 왜냐면 미국식 영어가 난 좋다. 밀로스 포먼이. 저 영국식 너무 딱딱하고. 네. 그래서 케네스 브레너 잘린 거야 막판에. 그래서 좀 그게 한이 됐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케네스 브레너랑 토멀스랑 같이 그 프랭켄슈타인 나오잖아. 나오지. 친구로 나오잖아. 토멀스가. 케네스 브레너가 일부러 좀 자기 영화에서 얘를 좀 이렇게 친구 약간 바보로 만들었다? 조연으로 바보는 아니고 약간 좀 비중 없는 역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약간 그렇게 아꼈어. 그냥 소심한 필요하니까 복수를 한 했겠지. 것 같은데. 어? 필요하니까 제 뒤끝이 있어. 그러고 보니까 케네스 브레너 이 양반이. 그렇게 했겠어. 그 영화 보면서 조금 확인을 좀 해보고 싶었던 게 그 보통 유명한 음악인들을 보면 이렇게 음악이 달라지는 전반기와 후반기 이렇게 나누기도 하잖아요.
비틀즈의 음악도 전반기, 후반기가 있듯이. 근데 그렇죠. 영화상에서의 모차르트의 음악이 약간 조금 성격적으로 좀 바뀌는 시기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과 후로 그렇지. 나누거든요. 아마데우스에서는. 근데 실제로 그랬는지 좀. 뭐 그렇다는 경향이 좀 있죠. 처음에는 굉장히 밝고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업템포에 그런 거 하다가 나중에는 좀 장엄한 깊은 이런 폴 음악을 맥카트니의 음악이 뭐라고요? 폴 맥카트니의 음악이 존 레논의 음악으로 바뀐 거지. 모차르트 안에서. 아 그런가요? 글쎄요, 뭐 그거는 뭐 모차르트 음악은 이 사람 정말 뭐 35살에 죽었는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니 K600 쉬지 않고 그러니까 과로사 할 만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도 하겠네요. 왜 조선시대 이성계 밑에 있던 정도전이 그 사람이 쓴 책이랑 이런 걸 보면 혼자서 다 못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했다고 그러잖아요. 천재라서 그랬다고 그러네. 책도 엄청나게 많이 쓰고 게다가 나라 일 해야지. 그러니까 낮에 출근하고. 근데 그 많은 책들을 썼지. 막 법전을 썼잖아. 정도전. 삼봉 선생 삼봉 트리플 삼돌이라고도 하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고해를 다 마치고 모차르트가 죽으면서 탁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보니 신부가 눈가가 촉촉해져 있고 신부가 이제 고개를 충격을 받은 표정이죠.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신부님이다가 그러더니 이제 오히려 살리에리는 약간 자유로운 표정으로 환희에 젖어서 막 그 정신병원을 나가면서 축복을 하죠.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모차르트의 이 웃음소리가 들리면서 네, 끝나죠. 그 피아노 콘서트가 딱 나오죠. 모차르트의 땅다라라라리라리라. I absolve you. I absolve you all. 로만스.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이 엔딩 씬이 이 모차르트 음악이 예술이야. 물론 이제 돌아가신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저작권 이런 거 없죠. 그냥 연주만 새로 하면 되죠. 그래서 메리너 경이 다 했죠. 한번 또 봐야 되겠어요. 한 20년 만에 본 것 같은데. 이거를 좀 느낌이 달라는데. 난 디렉터스 컷은 좀 별로니까 원래 오리지널로 좀 보세요. 저는 엔딩이 자꾸 좀 거슬려요. 자꾸. 뭐가 거슬려? 되게 여러 시선들이 형들 얘기 듣다 보니까 그 시선도 있는데 또 얘기 듣다 보면 머릿속에 이런 시선이 될 수도 있겠네. 왜냐면 그 모차르트 웃음소리가 갑자기 형이 얘기하니까 저도 생각이 확 나는데 그 되게 살리에리를 놀리는 웃음으로 갑자기 좀 들리거든요. 그냥 그리운 거지. 살리에리는 모차르트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아니 왜냐면 살리에리의 얘기를 누가 더 들어주겠냐 이거예요. 정신병자잖아요. 모차르트 얘기는 누가 들어줘? 죽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살리에리가 왜 정신병원을 갔냐 이거예요. 살리에리는 나는 그냥 드라마틱한 캐릭터로 어떻게 보면 다시 재창조된 거고. 오샥은 자꾸 이제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는데 진욱이가 하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계속 막 이러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 인간의 본성이 있는 거잖아. 이 인간의 본성 중에 모차르트 같이 정말 천상의 음악을 만드는 본성과 그걸 시기하는 본성이 동시에 있는 건데 그 두 가지가 때로는 한쪽이 이렇게 완벽하게 드러나서 때로는 정말 악인이다가 때로는 어떨 때는 정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사람도 됐다가 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보는 생각이 자기가 어떤 심리인가에 따라서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 혹은 중간중간의 장면들이 다 다르게 보일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영화는 영화고 이 스토리는 스토리고 아마데우스와 살리에리라는 오페라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 러시아 사람이 그런 오페라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가 아주 사람들한테 아주 흥미진진한 얘기인 거야. 천재와 그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천재 뭐 라이벌 비슷했는데. 저 1인자와 2인자죠. 그렇죠. 1인자와 2인자. 우리 뭐 그런 거 우리도 그런 거에 어렸을 때 전교 1등, 전교 2등 뭐 이런 얘기 아주 오래된 얘기고 그거를 드라마틱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드는 생각은 모차르트가 한 10년만 더 살았어도 K 1000번을 넘어갔을 텐데
그렇게 됐으면 우리가 더 많은 음악을 좀 즐기며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네요. 인생의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하긴 뭐 비틀즈도 5년만 더 했어도 앨범 5장만 더 냈어도 뭐 인생의 가정은 그런 없습니다. 얘기. 네. 뭐 그런 것처럼 네. 빨리 불처럼 살다가 간 모차르트 그리고 그 불에 뒤인 살리에리 아 뜨거. 뭐 이런 얘기인데 참 영화적으로도 뭐 이거는 안 질리고 계속 보는 것 같아요. 아마데우스는. 네. 지금 봐도 전혀 사실 분장만 약간 좀 어색했지 저는. 난 그거 살리에리가 말고는 늙어서 다. 그 고해하는 이 연기가 엄청나게 잘한 것 같아. 이 잘했죠. 사람 근데 그 젊었을 때랑 분장도 후진데 그러니까 정말 분장만 좀 거슬렸지 그거 빼고는 하나도 저는 거슬린 게 없어. 그 살리의 늙은 분장이 저는 좀 거슬려 갖고 그걸 연기로 잘 떼온 것 같은데. 근데 그 연기를 정말 예술로 했어. 그리고 저 모차르트의 수은 중독된 얼굴 그거 약간 좀 약간 어색해. 그건 좀 나중에 얼굴 하얘져가지고. 근데 웃긴 게 요 다크서클? 목 밑으로는 분장을 안 했고요. 얼굴만 아예. 그래서 좀 좀 맞나? 그랬어. 그런 것만 빼고는 진짜 지금 봐도 의상이나 이런 거 전혀. 아마데우스의 레퀴엠이 종료되면서 그 관에서 관이 나는 묻힐 줄 알았더니 거기서 헝겊 조가리가 툭 떨어질 때 마치 내 가슴 속에서 뭔가 툭 떨어지는 듯한 느낌. 참 그 공동묘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모차르트가 이렇게 공동묘지에 묻혀고 여기 영화 보면 되게 그렇죠 생뚱맞죠? 그냥 막 이렇게 정말 사람 시체들 이렇게 여러 구가 있는데 거기 그냥 그 툭 가운데 떨어뜨리고 무슨 전쟁통도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저기 뭐 혓가루 그냥 훅 뿌리고. 저기 국립묘지나 뭐 이런데 그렇죠. 좀 근데 잘 그때 당시에는 비엔나 유럽에서 귀족이 아니면 다 공동묘지에 묻혔대요. 모차르트는 귀족이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아주 귀족들은 이제 따로 자기네 무덤이 있고 여기 이제 공동묘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10년에 한 번씩 싹 밀고 다시 또 시체 넣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풍습이 그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뭐 비참하게 죽었다거나 뭐 나중에 쪼들려가지고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풍습이 그랬다 이건데 그거를 이제 역사적 고증으로 그렇게 촬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는 그 레퀴엠의 마지막 아멘 라크리모사. 네. 그건 정말 위대한 아멘 같아. 메이저로 바뀌면서. 그 아멘이 딱 끝나기 전까지 숨을 못 쉬고 있다가 관 떨어질 때 그 시체 떨어질 때는 가슴이 덜컥했다가 그리고 나서 살리에리가 딱 앉아 있는 그 모습이 돼서야 숨을 한번 하고 내셨던 그 기억이 계속 납니다. 이 음악을 침체해서 듣다 보면 그리고 그 장면을 계속 눈을 따라가다 보면 그 순간을 맞게 되죠. 이 영화의 가장 재미있는 장면을 꼽으라면 나는 그 장면을 뽑고 싶은데 어떤 거? 방금 아멘. 재밌다고 그게? 그게 인간의 어떤 막 그 오금을 저리게 하는 그 나는 그냥 음악적으로 그게 정말 위대한 아멘 같아. 그 진원곡 마지막에 나오는 그 아멘이. 그게 뭔가 인간과 저 천사를 연결하는 무슨 다리 같아. 난 그 아멘이. 그래서 참 그 모차르트 레퀴엠은 나 레퀴엠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레퀴엠인데 유명한 레퀴엠들이 많죠. 근데 모차르트 레퀴엠은 좀 짧지만 제일 좋은 것 같긴 해요. 여하튼 네. 굵직한 선을 확 그어버린 영화. 몇십 년이 지나도 계속돼서 우리 안에서 계속 얘기가 될 만한 그리고 인생의 어떤 질투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는 영화 네. 아마데우스가 고마워 달팽이관 음악영화 1위를 차지했다는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여기 뭐 별 그렇게 반대하는 의견이 없는 것 같네요. 아유 뭐 반대 뭐 있겠어요. 이 아마데우스가 1위 해서 생각 못하신 분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런가? 예, 왜냐하면 저처럼 한 20년 동안 안 꺼내보다가 이렇게 펴보는 이렇게 옛날 일기장 같이. 근데 굉장히 기억에 확 갑자기 모든 게 다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그래서 분명히 그런 분들에게는 아주 인정 이렇게 될 만한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위대한 영화 아마데우스였습니다. 네. 이번 뭐 달팽이관 음악 영화 좋아요. 우리가 좀 달팽이들이 좀 놀았어? 네, 아주
오석형은 이제 중간 중간 아마 음악 편집하느라 더 이제 편집 시간이 걸렸을 텐데 고생 많으셨어요. 나중에 뭐 음악 뭐 평소보다 몇 곡 더 넣는 건데 뭐. 근데 그게 저도 이제 듣다 보니까 이제 업데이트된 방송을 듣다 보니까 이제 저기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음악이 중간 중간 나오니까 너무 좋다라고 말씀해 주는데 듣는 저도 좋더라고요. 네. 또 그 음악을 또 얼마나 신경을 쓰셨겠어요. 제가 여기서 조금 디테일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아마 청취자분들은 아셨을 거예요. 오샥 형이 이 리스트 선정할 때 정말 다양한 음악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정말 거의 전 장르의 음악을 다룬 영화들을 다 하나하나 좋은 영화들만 선정을 해서 넣으셨다는. 클래식부터 재즈, 소울 뭐 빠진 게 뭐가 있나요? 뭐 언제 안 그랬냐? 오샥 형이 리스트 만들 때 구색 맞추기. 리스트 정하는 데는 모차르트지. 그쵸. 모차르트 리스트 정하는데 살리에리는 적어요. 모차르트랑 베토벤 얘기도 이렇게 둘이 같이 등장하는 거 왜 그 영화는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둘이 실제로 만나서 뭐 공부도 하고 그랬다는데. 아 실제로요? 비엔나인가 어디서 만나가지고 둘이. 그럼 뭐 한 사람을 좀 망가뜨려야 되는데 그러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재밌을 것 같지 않아?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고호 고갱 이런 건 나왔는데 모차르트 베토벤 이거 둘이 만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나? 슈퍼맨 대 스파이더맨 배트맨 만나긴 만났대? 저 에일리언 대 만났어. 프레데터처럼 만들면 안 되나? 만나는데 그 기록이 없대. 그 둘이 만나가지고 뭐 했는데 그거를 뭐 다른 기록이 없대. 그럼 만난 건 어떻게 알아요? 만난 것까지는 사실이고. 그건 기록이 있고. 아무튼 둘이 못 알아본 거 아니야? 둘이 그 배틀 하는 거지. 거기. 대판 싸웠나 보다. 피아노 배틀. 기록에서 없앤 거야. 손가락 꺾고 막 되게 이러네? 추하게 싸운 거야. 무조건 이런저런 영화 보다가 영화 속 주인공 흉내를 내곤 했었어. 좋은 시절이었지. 음악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일까요? 살아가는 것에 대한 즐거움, 슬픔, 때로는 환희와 절망. 음악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와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 같은 삶을 꿈꾸는 우리에게 가장 영화 같은 순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역시 음악인 것 같습니다. 부영보 38번째 에피소드 고마워 달팽이관 음악영화 탑10을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 달팽이관 38번째 38번째 에피소드다. 고마워 달팽이관 39번째는 뭘로 하지? 다음 주는 추가장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